안녕하십니까. 마리오 로꼬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대 시주과 2년차 이재민입니다. 이번 발표는 ITI 스터디클럽 2019년도 3회차 세미나이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후주 후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위스 세 나라의 6명의 유명한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탈리아의 로꼬조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오 로꼬조는 1987년도에 토리노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치주학 석 박사를 취득한 후 치주학 임상 강사로 지내다가 2009년, 10년, 13년에 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모교인 토리노 대학교의 구강외과 강사를 겸임하면서 토리노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 중에 있고 ITI 펠로우를 역임하면서 각종 논문의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로꼬조의 개인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의 평가 중 일부인데요. 세심하고 정확한 치료에 만족하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과잉 진료를 했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국대 치주과 로꼬조와의 인연은 김대동 민한셀 선생님이 인턴으로 참석한 2017년도 ITI 미팅에서 소맥 타는 법을 관심 있게 쳐다보기도 하고 치주는 단대임을 선창해주는 정겨운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카오미 연자로도 초대되었고 얼마 전 과장님께서 연자로 다녀오셨던 홍콩 마스터 클리닉에서도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에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또 첨언해 주셨습니다. 로꼬조는 다른 발표자분들이 발표할 나머지 5분에 비해서는 투고한 논문이 약 30건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하나의 팀을 잡고 롱텀으로 연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치은 퇴축입니다.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협측 치은 퇴축 처치에 대한 연구를 5가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가장 많이 참여한 2명의 공동 저자를 먼저 소개하고 논문을 들어갈까 합니다. 파울라 달마소라는 교수는 로꼬조의 14년 후배로서 현재 토리노 대학교에서 생물통계학 전임 교수를 지내고 있고 로꼬조의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수치를 따졌을 때 전체 4위에 들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마르코 부니노는 이반 잔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6명의 스태프와 함께 개인 치과를 운영하며 로꼬조의 12년 후배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12명의 밀러 클래스 1, 2 환자의 상악 견치를 스플린 마우스로 치료하였고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것이 EPTF의 멤브레인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유의하게 좋은 수치를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비흡수성 차폐막을 미니스크루로 고정하여 찍은 피개수를 시행한 것에서 9개월 뒤 12케이스에서 84%의 평균 피개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스크루의 사용이 차폐막의 붕괴를 막아 성공률을 높인다고 하였지만 어쨌든 다시 접근하여 제거해야 된다는 큰 단점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논문을 저술한 부저 교수님과는 이 논문 한 편만 같이 쓰긴 했지만 실제 로꼬조는 랑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부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성형수술의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RCT와 최소 6개월의 경과 관찰을 한 케이스 시리즈만 추렸을 때 CTG를 이식한 것이 GTR보다 유의하게 낮고 나머지 부분은 차이가 없으며 수술 후 개선이 확실히 CTG에서는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저자 산치와 소시스 테크닉의 창시자 어반이 함께한 모습도 이때 포착되었고요. 다음 논문에서는 단일 임플란트의 협측 연조직 열기의 피개를 처치함에 있어서 CTG를 상악 결절에서 체득하여서 부분층 플랩 안에 이식하고 평균 90%에 달하는 피개율을 보임으로써 이 술식이 성공적인 처치법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앞의 논문에 동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년 동안 더 팔로우업을 해서 본 결과 평균 피개율 86%로 SPT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술식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라먼의 엔도게인을 이용한 연구의 논문들인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논문은 치관 변이 판막술을 이용하여 치근 피개를 할 때 엔도게인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6개월 후 팔로우업에 대한 연구에서 엔도게인을 사용한 실험군에서 안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결과는 얻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GTR을 할 때 SPPF만으로 한 것과 엔도게인을 같이 쓴 것의 2년 뒤 비교 연구에서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고 엔도게인을 쓴 실험군 쪽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엔도게인이
좋은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었습니다. 시티즈를 이용한 치근피 기술에서 엠도게인을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의 1년 뒤 차이를 비교한 마지막 논문에서는 두 군에서 모두 좋은 피계가 일어났지만 엠도게인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유의성은 없다는 첫 번째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박 교수님이 강의에서 봤었던 스트라우만의 SLA 임플란트 표면의 우수성을 볼 수 있었던 동영상인데요. 물에 닿지도 않은 스레드가 순식간에 물을 흡수하는 것을 통해 하이드로필릭한 표면의 큰 장점을 알 수 있었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SLA 표면과 TPA 표면 임플란트를 비교한 것이 주로 이뤄진 5개의 논문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같은 수의 SLA TPS 임플란트를 스플릿 마우스로 식립한 뒤 1년 뒤 결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SLA 임플란트가 조기 하중을 거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요. 하합구치부에서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 후 1년 뒤 확인한 연구에서 역시 SLA 표면 임플란트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에서 2001년도에 SLA와 TPS를 비교한 논문에 5년 팔로우업을 시행한 논문을 2008년에 냈고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조기 하중, 6에서 8주 정도 하중에 적절히 SLA 임플란트 표면이 잘 견딜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논문은 제가 이제 앱스트랙트 말고 논문을 결국 찾지 못하여서 사진이나 정확히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친수성 표면 임플란트의 3주 로딩을 연구한 논문에서 35명의 상하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을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유의성은 없었지만 역시 임플란트가 3주 로딩에 적합하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임플란트인지 찾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SLA 액티브 임플란트를 분석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90%에서 플랩을 방해하였고 유럽에서는 서브머지를 선호하고 미국에서는 트랜스뮤코자를 선호한다는 결론과 함께 역시나 높은 성공률로 이 표면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시된 모든 이 서페이스에 관한 논문이 SLA 액티브의 장점의 유의적인 차이는 얻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임플란트 로딩에 대한 2가지 논문인데요. 로코조와 같이 로딩에 대해 논문을 쓴 루카 코우다로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의 치과대학을 졸업 후에 교정과 치주과 대학원을 나와서 해당 치과병원의 치주 과정을 맡고 있는 로코조와 동갑인 교수라는 정보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앞에서는 임플란트 표면과 관련하여 연구한 로딩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포함 기준에 해당되는 19개의 논문 분석을 통해서 6에서 8주 사이에 하합구치부에 조기 하중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브머지와 논서브머지 임플란트의 차이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서브머지가 논서브머지에 비해서 더 큰 각화 조직 소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평균 1mm 정도는 퇴축이 일어난다고 하였고요. 계속 언급되는 모든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3주 로딩 논문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트라우만 SLA 액티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제는 수직적으로 치주제를 증강시키는 술식에 관련된 논문인데 이를 주로 같이 연구한 라미에리 교수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미에리 교수님은 로코조의 대학교 2년 선배로서 현재 해당 대학의 구강외과 대학원장을 맡고 있고 교정 보철 파트의 원장과 보존 소아치과 파트의 원장 1명씩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치과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들은 티타늄 메쉬와 자가골을 이용한 술식 앞에 2가지와 롱텀 연구에 관한 거 뒤에 1가지가 있는데요. 자가골을 레이무스와 심피시스에서 체득하여 티타늄 메쉬를 덧대어 GBR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6에서 7개월 뒤에 로딩하고 완료를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2번째에서는 티타늄 메쉬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약 4에서 5개월 뒤 메쉬를 사용한 쪽에서 더 많은 골생성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디스커션에서 말한 것에서는 티타늄 메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는 블록본을 고정한 스크류를 제거할 때 블록본이 그대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 두 연구의 환자분들로 장기간 팔로우업을 하여 10년 후에 롱텀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전체 임플란트 생존율이 95%에 달하며 골 소실도 거의 없어서 SPT가 동반된다면 수직적 골 이식 후 임플란트 식립은 예지성이 있으며 기존의 치주가 안 좋았던 환자는 골 소실이 더 많았다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스 콜라겐을 이용한 연구인데요. 가이스리 브로셔에 있는 록구조의 임플란트 주위염을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처치한 술식에 예시가 있어서 퍼왔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ARP를 할 때 이 재료를 사용한 논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SLA와 TPS, 표면의 임플란트의 주위염을 콜라겐으로 치료한 연구에서 TPS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에서는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 컴플리트 디펙트 필 같은 경우에 TPS의 경우에서 거의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수치를 포함하여 대부분 저조한 수치들이 발견되었고, SLA는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TPS에 비해서 나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 술식 자체가 예지성이 있는 술식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2014년도에 오스테올로지에서 임상 연구 부문에서 수상한 주제와 동일한 주제로 1년 뒤에 투고한 논문에서는 36명의 ARP를 한 뒤 임플란트 한 것에 10년 팔로우업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환자가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고 안정성이 잘 확보되는 좋은 술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콜라겐으로 단일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를 하고 1년 뒤 평가한 연구에서 PD와 BOP 모두가 감소하였고, 이 처치가 성공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진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표신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논문에 비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결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개의 표면의 임플란트에서 연구를 했던 2011년도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7년 팔로우업을 하여 본 결과 처음에는 예지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7년째에는 SLA 임플란트 주변에서 이 콜라겐을 채워 넣은 술식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결국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재료의 장점을 동시에 칭찬한 첫 번째 논문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세 번째 저자를 보시면 새로운 록구조가 논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주적으로 좋지 않은 페리오돈탈리 컴프라미스드 환자들에 대한 연구와 롱텀 연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2009년과 2010년에 연속으로 임상 연구 관련상을 수상한 주제로 그 이후 관련된 논문을 연달아 투고하게 됩니다. 간단히 논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본 결과 112명의 환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PHB, 헬시한 환자와 모더레이트 PCP, 시비얼 PCP로 나눈 비교해서 10년 뒤 임플란트 성공률, 골 소실을 파악했는데 치주염이 심하지 않았을수록 성공률이 높고 골 소실이 적음을 확인한 논문이었고요. 또한 파트 2라고 써있는데 임상적인 결과를 따진 논문입니다. 항생제나 수술적 처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치주가 안 좋을수록 더 비율이 높으며 PD 6mm 이상의 임플란트 비율이 치주가 안 좋을수록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금 10이어 리절트를 보고 있는 두 개의 논문은 앞의 논문들은 전부 다 SLA 액티브 임플란트를 연구한 반면에 이때는 아직은 이 10년 전에는 TPS 임플란트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들은 다 TPS 표면의 임플란트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3개의 군으로 나눠서 하였는데 149명의 환자로 수가 약간 달라졌지만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치주가 안 좋았을수록 성공률이 낮아지고 치료 필요율이 높아진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진행했는데 치주 재생 치료가 GTR이 들어간 다음에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이 관계를 알아본 논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PD나 PD 7mm 이상의 부위의 수나 그리고 치주 교정 치료 받은 치아의 PD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통해 적절한 치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교정 치료로 인하여 장기적인 이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치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교정 치료가 동반됐을 때 더 조화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임플란트 주제에 대해서 다룬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데, 가철성 보철물을 위한 적절한 수의 임플란트를 알아본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상학은 이런 논문이 하나도 없었고 하학은 11개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분류로 논문들의 분류를 나눌 수 있었고, 임플란트의 수와
볼 소실 환자 만족도 이 세 가지가 임플란트의 수와 유의하게 관련이 없고 또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스플린팅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즉시 식립된 테이퍼드 임플란트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수술만 정확히 잘 이루어진다면 즉시 임플란트는 큰 부작용 없이 빠른 수복이 가능한 좋은 술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논문이었고요. 또한 임플란트 주위 각하치은의 존재에 따른 각하 점막의 존재에 따른 차이의 10년 연구에서 주변이 점막으로 둘러싸인 임플란트가 치태 축적과 연조직 퇴축이 용이하므로 추가적으로 FGG 등의 술식이 필요한 35개 중에 11개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접촉점과 골점까지의 거리는 타나오 선생님이 이미 정리를 잘 해놓으시긴 하셨지만 로코조와 또 다른 로코조가 정리한 이 논문에서는 적절한 정해진 높이는 없고 치아의 체주인대 인테그리티가 완전히 그 엠브레셔를 채우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다소 원하는 결론은 안 써있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치주 처치가 높은 임플란트 생존율을 유도한다는 시스테마틱 리뷰도 있었습니다. 그 외 주제 이제 한 가지 논문만 남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나 유러피안 미팅과 관련된 논문 형식의 저술들은 존재하지만 로코조의 논문을 잠시 인용하거나 코멘트를 단 수준이므로 약 8개 정도의 나머지 논문은 생략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가 범람하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는 좋은 임팩트 팩터를 받을 수 있는 저널에 투고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지만 작가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본인이 연구하는 것도 없고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논문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만약 시스테마틱 리뷰를 쓴다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시스테마틱 리뷰를 쓰지 않을 거면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다소 강한 어투로 말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코조와 같이 활동한 저자들은 주로 다른 5명의 발표자들이 발표할 학자들과는 다르게 개인 치과 의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로코조와 같이 논문을 많이 쓴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김명진 고성모 선생님이 애용하는 모자를 이제 애용하는 치과 의사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치료받은 환자들은 구글 검색 결과 대부분 만족하는 로코조와는 좀 다른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로코조의 9년 후배였고 다음과 같이 여러 의생사들 회의 그리고 저기 위생과 교수님들까지 초빙하여 큰 대형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 보니노라는 사람은 터프트 대학교의 치주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로코조의 11년 후배이고요. 루이지 가우디오소라는 사람은 로코조의 13년 후배로서 물놀이와 등산, 여행, 탈익을 좋아하는 페넌이었습니다. 마르코 아글리에타는 로코조가 ITI와 이탈리아 학회 SIDP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친해진 동료로서 현재 베른대학교 종합진료실에서 외래 교수를 하고 있고 바로 뒤에 말씀드릴 안드레아 로코조가 베른대학교에 가게 한 어떤 다리 역할을 했는데요. 안드레아 로코조는요. 2017년도부터 로코조의 논문, 아까 말씀드린 ARPA 관련된 그 논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로코조의 28년 후배이고 학회에서 유명한 연자들과 사진을 찍거나 같은 대학교 출신 의대생 여자친구와 새로운 곳으로 데이트하러 가는 것을 즐기는 로맨티스트입니다. 마리오 로코조의 28년 후배이기도 한 안드레아 로코조는 바로 마리오 로코조의 아들인데요. 많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생각처럼 여자친구와 잘 지내는 아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더 연구에 같이 참여하여 본인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는 마음을 반영하여 아까 말씀드린 마르코 아글리에타라는 사람을 통해 베른대학교로 파견을 보냈고 이제 그 현재 5개 완료된 논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협업을 계획 중이고 2019년에도 2개 정도의 논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코조와 같이 논문 투고에 협업한 저자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각 저널당 투고한 논문의 개수와 임팩트 팩터를 정리해 보았는데 상당히 팩터가 높은 COIR이란 논문에 많은 논문이 투고돼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EAO에서 COIR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EAO에서 편집장 역할을 하고 있는 리사 H 메이필드와의 친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최근에 아들과의 논문의 투고에도 이분이 큰 역할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이스트리와 스트라우만의 후원하에 있는 록구조는 바이오스 콜라겐과 스트라우만 SLA 임플란트를 애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는데 각 항목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개인 치과 의사로 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발표자분들이 발표할 분들에 비해서는 논문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연구에 충실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록구조와 같이 협업한 사람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루카 코다로 교수님과 마르코 아글리에타 이외에는 전부 다 그 학교 선후배나 아들과만 논문을 거의 쓰는 분이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란색 숫자는 같이 협업한 논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후주 후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선정해 주신 6명의 치과 의사들은 스트라우만의 후원하에 있는 ITI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가이스리 후원하에 있는 오스테올로지에서 직책을 맡고 있고 EAO에서 각각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6명의 치과 의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발전하고 있었고 회사와 학회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이 유명한 6명의 치과 의사들을 깊게 분석해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재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의 일부를 미약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단국대학교 치주과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연구와 진료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의료원들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마리오 록구조에 대해 발표하게 된 치주과 2년차 이재민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